농지 임대차 보호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농지법에 없던 것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농지법의 23조에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해갖고 이 조항이 어떤다? 만들어지게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을 한번 봅시다.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때만 어떻게 한다?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조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과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획은 뭘로 원칙한다? 서면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운면적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의 임대 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한 효력이 생긴다. 자, 아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그랬죠. 등기가 없는 경우가 왜 들어갔는지 얘기 한번 해봐요. 아까 그 저기 농지채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강의를 하다가도 저렇게 엉뚱한 얘기 하면은 내가 이거 강의를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도 내가 한마디 물어보면서 답변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내 얘기를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가 확인이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보면은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어요. 무슨 법과 무슨 법? 물권법, 채권법 있는데 같은 물권법인 경우에는 순서에 의해서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농지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주택을 갖고 설명을 할게. 주택을 갖고 어떤 주인이 있죠. 주인하고 어떤 분하고 전세 계약을 했죠. 주인은 주인이죠. 물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 들어있는 사람은 채권법에 속했죠.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현희 씨가 주인이다 종희 씨한테 바꿨단 말입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바꾼 주인이 선희 씨하고 계약해 있는 세드는 사람이 있죠. 세드는 사람을 선희 씨하고 세대하고 계약을 했죠, 둘이서. 그러니까 그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갚고 한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선희 씨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세드가 있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새로 계약해야 되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은 나 옛날 거 모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계약해.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등기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은 사람이 전세 등기를 해놓으면 물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산 사람도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세 등기도 물건이고 산 사람도 물건이기 때문에 순서에서 빠른 사람이 이긴다니까 전세가 물건이 됐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전세 등기를 해놨으니까 빠르니까 나중에 산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없다 보니까 채권은 그대로 채권이고 사람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이 등기가 없다 보니까 물건과 채권으로 붙어서 오니까 물건이 이기고 세 드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가 없어도 전입을 하고 확정입자를 받고 하지만은 그거를 어떤다? 동사무소에다 등록을 하게끔 되면은 물건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어떤다?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 보면 농지임대차에도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를 어떤 사람이 빌렸을 거 아닙니까? 빌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다른 사는 사람이 먼저 주인하고 어떻게 했는지 난 몰라. 내가 내 거고 나는 물건이야. 너는 어디다? 채권이니까 나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하는 시국 읍면장에 확인을 받고 계약서를 하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효력이 생긴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등기로 전세권을 설정해 놓지 않은 것도 농지를 빌렸어도 등기부 등본에 올리지 않았어도 시군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하면은 어떤다? 제3자에게 영향이 생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지가 경매로 나오면은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얼마의 전세를 들었나, 전입 날짜 언젠가, 조사를 하고 사야 돼, 그냥 사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농지를 경매로 받을 때 조사하고 사야 돼, 그냥 사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추천해 줄 때, 농지 추천해 줄 때 조사하고 추천해 줘, 조사 안 하고 추천해. 이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전세를 가지고 대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농지는 전세로 줄 수 없다. 연세입니다. 연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농지는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조 2부입니다. 임대차 기간 제23조 1항 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보호를 해주냐면은 농지를 임대한 사람이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만들죠, 우리. 그럼 비닐하우스를 100만 원인지 200만 원 들어서 만들어서 했는데 만들자마자 다른 사람이 경매로 받았다고 나가라 그러면 손해를 보니까 최소한도 3년 정도는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해줘야지 비닐하우스 만드는 값을 뽑아갈 수 있다.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3년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법이 있거든요. 법.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데 법이 강제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어요. 무슨 규정?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을 볼 때는 이 법은 강제 규정이다. 이 법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에 예를 보면 상속을 하죠. 상속이 지금 상속법에 보면 배우자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이죠. 예전에는 뭐 장남, 사남, 그 다음에 딸,
자율적 분인데 단지 지금 해갖고 배우자 1.5, 그 다음에 뭐야? 딸 아들 가리지 않고 111이죠.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니들 내가 치크타 먹고 살 만큼 길러줬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재산은 전부 다 엄마한테 주겠다 하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법에는 1.5,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법에 대한 게 소용이 없이 당사자의 결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임의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은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야? 무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차 기간을 3년이 원칙인데 이럴 수가 있죠. 1년만 쓰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들이 군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 농사 내가 다시 지어야 돼. 그러니까 1년만 진다고 하면 내가 빌려줄게. 그랬더니 계약서를 써서 어떤다? 1년 썼어. 그 1년 지나서 어떤다? 그 아들이 농지 빌려준 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들 제대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근데 농지를 빌린 사람이 알아서 나갈게.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 근데 못 나가겠어. 하면 법대로 어쩐다? 3년을 그대로 일수해. 당사자들끼리 계약은 뭐다? 제일 바보 같은 게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있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강제규정이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했다? 돈 팔고 샀다고 계약했죠. 그 다음에 공증해 놓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거 내 거잖아 하고 등기 안 넘겨준단 말이야. 소송을 해요. 넘겨달라고. 그러면 뭐 나오면 내가 공증도 해놓고 다 해놨으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죠? 칩니다. 왜? 그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공증 아니라 공증 할아버지 해놨어도 그 계약 자체가 된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공증을 해놨다는,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다? 잘못됐는데, 내가 저거 사가지고 어떤다? 공증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인 거를 아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 제가 보기에는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 법을 지키면서 해도 돈 벌 게 많아요. 근데 꼭 희한하게 어떤다?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자기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모르다 보니까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법을 지키면서 농지를 사고, 팔을 때 법을 지키면서 양도소득세 내고, 법을 지키면서 내가 팔을 때까지 농사 짓고,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 그건 문제될 일이 없다. (24조의 3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차 계약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해서 가격을 이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에는 지금 5% 이상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제26조 보면 묵시의 갱신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걸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시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인 갱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우리 선희 씨하고 계약을 했어. 내가 농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한테 가서 농사를 짓는 선희 씨한테 가서 이제 그 3년이 지나서 올해 안 이제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농지를 돌려주십시오 하고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선희 씨가 나가기 싫으니까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고 답변 받고 그러면 그것이 어떠나 얘기를 전달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이 내가 얘기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그건 묵시적 갱신입니다. 민법 303조입니다. 전세권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대에 후순위 권리가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2번입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으로 목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월세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무서워하는 건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저 사람이 세율 들어가 있는 사람이 월세로 들어가 있느냐 전세로 들어가 있느냐 보증금이 얼마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농지는 보증금 없이 뭐만 있다? 전세권이 없이 뭘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연세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가 3년까지 빌리는데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선불로 주는 거야. 그리고 3년 후에 어쩌나? 다시 계약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 3년 후에 나가든지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3년에 200만 원을 보고 받았는데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니 그 사람이 기한이 아직 2년이 남았어. 근데 300만 원 다 줬대. 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떤다? 2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돈을 물어주는 건 없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짓기 별로 싫었는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농사 계속 지어주잖아. 네. 편안하잖아. 제가 강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세법이 어렵고 우리 수강생들이 세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잘 못해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네. 우리 이제 낙찰받은 경매로 낙찰받은 수강생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님을 한 번씩 모셔다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강의를 해요. 특강을. 그날도 제가 오후 2시부터 강의인데 저 이제 그 세무사님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제가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했고 조금 빨리 오시면은 제가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1시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복사해 갖고. 그래서 내가 그 프린트물을
놓고 이제 나눠주고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걸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된다? 주번에다 넣으면서 내가 우리 세무사 보고 식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세무사님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이 교수님 그거 챙겨보실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는 또 바뀌거든요.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갖고 나는 다른 거 갖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라. 공부해봐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뀐다 이런 얘기야.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럴 만큼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그러한 세법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이 차액이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한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함한다. 제1항 3호 단서에서 농지 소재지라 하면 당각과 어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지를 소재하는 시, 그 다음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자, 이거는 제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선희 씨가 20년 동안을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LH공사가 와서 아파트 짓는다고 수용한대요. 20년을 짓고 있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팔고 싶은 마음 한 개도 없는데 수용한다고 해서 뺏어놓고 농지값이 올라갔으니까 또 양도소득세 내놓으래.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 만약에 1억이 나온다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근처에 다른 곳에 가서 대체해서 농지를 살 때는 세금을 안 매긴다, 감면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입니다. 이게 그거네. 자, 봅시다.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얘기는 대토라는 얘기죠. 조금 아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농지를 수용을 당하면서 수용을 당할 그 농지에 대신해서 다시 농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농지를 사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을 가지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부터 다음 과목이 어느 하나에 든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해 경작한 기간의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인 농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8년을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의무 기간이 끝난다 그랬죠. 세종시에 개발을 할 때 그때 거기에 있는 공인중개사님께서 저한테다가 농지가 따기만 하면 다 팔아드릴 테니까 경매로 만 받아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가격만 떨어지면 반가격 이하로 떨어져서 사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하면은 팔아주는데 그분이 어떻게 팔아주나 하고 봤더니 농지를 그 수용당하는 곳에 이장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서 농지가 수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1억이든지 2억이든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농지를 사둬야 돼. 그러니까 그 근처에 거리만 맞아서 있으면은 내가 똑같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그냥 없어지는데 이걸 사갖고 들었나? 농지를 사면은 양도소득세는 농지가 내 건 거야. 그럼 농지 다 세금 내고 말. 농지 사야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농지를 보고 농사를 질 건지 안 질 건지 관계없이 그 거리에만 맞아서 그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다? 무조건 사니까 싸기만 하면 받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가 수용을 당하면서 뭐 한단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대체 농지를 살 때는 양도소득세를 대출하지 않고 대체 농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트 4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신 분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지인데 이 농지를 내가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리면은 농어촌공사에다가 통해서 나 이 농지를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다. 그 대신 얼마 이상이 나면 2년 이상 그 농지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나이 좀 드시고 농사 짓던 분이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것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괜찮으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거든요. 사면 가서 그 농사를 짓던 생각 그냥 그러니까 농사 2년 동안 지어요. 2년 동안 짓고 농업청공사에다가 나 이거 힘드니까 좀 사달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그걸 강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농지연금이라고 그랬죠. 주택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전다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 농지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농어촌 기금법에 제24조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해갖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다? 농지연금으로 해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법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연금 포탈이라는 데를 들어가게끔 되면은 나온 것이 있거든요. 요 농지연금에 의해서 보면은 농지연금 포탈이라는 곳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본 거 있고 답변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이란 하고 여기 보면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 지급을 어떤다? 받게끔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일단은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내가 농지연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60세 되는 날 환갑 기념으로 농지를 사는 겁니다. 무슨 기념으로? 환갑 기념으로. 환갑 잔치도 해야 돼. 환갑 잔치 갖고 농지 사야 돼. 농지 사서 그때부터 어떤다? 농사를 5년 동안 열심히 짓고 나면 65세서부터는 그 농지를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으면은 오랫동안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이 없이 오래 살면 뭐예요? 감옥이야. 그건 감옥이에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연금 중에서 제일 좋은 연금은 농지연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은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의 약 90%를 나이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뭘로 나누죠? 나이에 의해서 나눠주는데 옛날보다는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줄었나고 봤더니 옛날엔 100세인가 95세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죽는 날을 10세로 보고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금액을 95세로 보고 나눠주는 거하고 110대로 해서 나눠주는 거하고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 줄었길래 왜 이런가 봤더니 110세를 계산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가격이라고 그랬죠? 감정 가격의 90%인가 80%인가 그럽니다. 80%나 90%뭐 올려줬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택연금도 있죠. 주택연금이 좋아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좋아요? 농지연금이 좋아요? 뭐 어떤 연금이든지 연금이 많으면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농지연금을 추천하는 이유는 주택을 10억짜리를 감정가 10억에 나와 있는 주택을 5억에 살 수 있는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농지는 감정가 10억짜리 농지를 5억에 살 수 있는 건 꽤 있어요. 농지연금이 좋다, 주택연금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연금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감정 가격이 연금을 살 때는 감정 가격이 10억짜리를 5억 주고 사서 감정 가격이 10억이니까 9억으로 만들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억짜리면은 사봐야 8억 정도에 사면은 거의 최고로 잘 돼. 10억짜리 8억 주고 샀으면 기획이 하려는 거고 연금 받을 거 없이 그냥 다 10억이 팔고 나오면 돼. 그냥 그래 이거. 그렇죠. 근데 농지연금은 감정가가 10억짜리인데 5억까지 떨어지면 6억 주고 살 수 있거든요. 6억 주고 사서 얼마에? 9억의 감정으로 해서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지연금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돈 들이고 산 가격보다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내가 주택연금을 들 것이나 농지연금을 들 것이냐 했을 때 주택연금을 든다 그러면 10억짜리를 사서 10억을 가지고 9억의 평가를 해서 받는 거고 농지는 또 내가 10억인데 감정가 20억짜리를 10억 주고 사서 18억의 감정으로 해서 연금을 받으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지, 뭐 농지연금을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지연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농지를 좀 사서 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300만 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그 농지가 상속이 되겠죠. 상속을 할 때 자식들이 있겠죠. 그 자식이 나는 상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나? 엄마한테 주겠다. 하게끔 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엄마가 그 연금 그대로 상속을 하게끔 되는데 자식들이 나 엄마한테 못 줘. 그거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내가 농지를 사놓고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앞에 NH공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10만 원짜리였었는데 연금을 한 5년 정도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LH공사가 들어서 아파트 들어오면서 상가 질 땅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뛰었어. 연금 받아야 돼? 팔아야 돼? 따라서 갈아타기. 그러면 여태까지 연금 받은 총액이 있죠. 네. 그 총액을 다 합쳐서 소정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 뭐 년 2점 몇 프로인가 뭐 몇 프로가 있는데 그 이자를 다 줘서 갑제금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 연금에서 끝낼 수가 있다. 이해가셨죠? 네. 내가 연금을 받을 때에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난 한상병에서 100세까지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10년형으로 주십시오, 15년형으로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데 총 감정가액을 받더니 5억을 가지고 연금을 주는데 5억을 다를 연금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금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랬는데
두 부부가 남편이 연금을 받다가 상속을 해서 자식들이 상속을 안 한다고 하고 그 농지를 상속을 안 한다면 엄마가 다시 상속을 받아서 그 연금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저기 연금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농지가 누구한테 나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죠. 그럼 자식들에게 농어촌공사에서 물어봅니다. 너희 부모들이 그동안 다 가져간 돈이 얼마고 이자까지 치면 얼마다. 갚을래? 갚고 너희들이 이 농지를 상속을 받을래? 아니면은 포기를 할래? 어떻게 할래? 하게끔 되면은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어떡한다? 그 농지를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준 농지연금과 이자 있죠.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상속자에게 줍니다. 근데 팔아봤더니 엄마하고 아버지가 받아간 돈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자식들이 그 돈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남으면 자식들에게 돌려주고 모자란 경우에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땡땡 치고 말아버립니다. 와, 농지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 박사님은 이제 농업인이 되셨으니까 다른 거 말고 농지를 사서 연금 준비를 하실 나이가 좀 돼가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받은 거예요. 미리 다 공부하고 해서 공부하셨어요. 아니, 지금도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됐었는데 지금 조건이 연금을 이제 농지연금을 받기는 옛날에는 어디 등으로 됐었는데 지금 이 많다 이거 좀 치료해 갖고 최소한도 그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받기 전에 2년 이상은 농사는 지어야 된다. 그다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농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 이 두 조건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농사짓는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평수가 정해져 있지 평수. 않습니다.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300평 이상에 300평 이상. 300평 이상만 되면은 상관이 없죠. 미만이면 안 되죠. 괜찮은데 농지연금도 딱 나쁜 게 한 가지가 있어. 딱 한 가지. 뭐냐면 농지연금은 상한선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내가 2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300만 원, 1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300만 원이에요. 부부가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저기 뭐 지금 그 부산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목은 임야인데 농사를 지어서 이걸 갖고 있은 지가 지금 20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 농사를 한 20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20년을 지나서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농지로 돼 있으니까 20년이 됐으니까 농지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농지를 바꿔가지고 연금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했더니 저한테다가 농지연금으로 돼서 했다고. 그것이 임야로 돼 있을 때는 그게 4억인가 5억으로 됐었는데 지목을 농지로 바꾸고 나니까 8억 얼마인가 9억 얼마가 됐거든요. 이제 감정 가격이
바뀌어져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했더니 300만 원 조금 모자라게 278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다시 이거는 내 거고 우리 와이프 또 이거 하나 만들어서 같이 300만 원씩 받겠다고 해서 지금 또 찾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판단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연금이 좋다, 주택연금이 좋다. 뭐가 좋냐면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이율도 똑같고 똑같은데 감정가에 90% 준다는 것도 같이 이런 얘기죠. 같은데 감정가에 50% 살 수 있는 건 농지는 그런 것이 있고 경매로 샀을 때 주택을 감정가에 50% 살 수 있는 주택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는 감정 가격,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총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돈이 더 작으면서도 감정 가격은 높게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가 좋다 이런 얘기지. 농지연금이나 무슨 주택연금이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이율이나 모든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이 농지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분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추천물건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 추천물건 강의 이번에 할 때도 거기에 보면은 농지연금용으로 가격이 한 50%씩 농지가 떨어지게 나오면은 제가 이건 농지연금용이라고 해서 어떤다? 올려놓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거주 제한이 있을까 지금 농지연금? 아니 다시 말하면 잡으십시오. 아까 농지연금이 얘기했었죠.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리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년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5년 동안 돼야 되는 거는 현재 농지를 사놓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사놓고 농업인이 되면 돼. 농업인이 되면 돼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를 그러니까 농지연금 받기 하는 2년 전쯤에 그리로 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고 나서 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전에는 거리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거리 제한이 30km라는 것이 농협 하는 동안인데 그게 거주를 해야 됩니까? 조건이 거주를 해야 되는 실거주. 농협은 바로 신청해서 시작한 다음 이후에 거기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농지를 뭐 몇천 평 샀으면 거기다가 한 10평짜리 조그만한 집 지어놓고 그리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물가 상승률이죠. 300만 원은. 현재까지는 상한선이 3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물가 상승률로 하는 거죠. 아니 그 물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감정 가격을 가지고 나이가 70세부터 받을 수 있고 80세부터 받을 수 있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와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나이가 90세가 되셔서 10년밖에 살지 못하실 분이 20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3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300만 원이 한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 이래가지고요. 30만 원이 10년 뒤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아니고 이거는 물건을 갖고 담보를 해서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좋은 나이가 60세의 농업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세 때쯤 돼가지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쪽 근처로 가고 65세가 되면서부터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은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얘기했는데 다음 서부터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 해갖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